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주말 토요일이고 해서 그냥 가볍게 하나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좌파들은 왜 거짓말을 그렇게도 잘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을 범하고도 왜 반성이 없나?'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최근에 너무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금방, 만약 그것이 아마 대법원장과 어떤 부장판사 간의 대화가 녹음이 안 됐으면 아마 대법원장이 하는 것을 몰라 몰랐을 겁니다. 조국이 의 거짓말은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고요. 심지어는 조국의 정경심 교수의 거짓말도 많이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무슨 발표를 하면 자화자찬을 하는데 대부분 다 팩트를 체크해 보면 대부분 다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의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도 또 국회의원도 하고 또 장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만연되었습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기를 인제 이런 것을 좀 점잖은 용어로 탈진실 시대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점잖은 학자들이 쓰는 말이지 그냥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거짓말 시대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너무도 만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됐나?' 특히 좌파들은 '거짓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물론 우파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마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문제를 인제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 탈진실이라고 하는 거짓말 시대, 학자들은 좀 점잖게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진실이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바다 아니면 조국 소대다 그러면은 조국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얘기하면 그냥 조국 소대는 그걸 열렬히 지지하고 전파하고, 또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또 문바들은 또 열렬히 지지하고 또 따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진실 여부가 중요치 않은데, 이것이 인제 왜 이런가 하면 사회주의 현상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SNS가 너무 광범위하게 어 확산된 데도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SNS가 너무 확산되면서 이것이 그냥 진실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전에 너무 빨리 확산돼서 마치 그것이 진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다들 그야말로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 또 한 가지는 이 팬덤 정치의 등장인데요.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팬,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리를 지어서 그냥 지지하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지지하는, 이런 걸 우리가 팬덤이라고 그래요. 팬덤 정치 등장. 팬덤 정치가 등장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 리더가 가는 길이 옳은지 안 그른지, 리더가 참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를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죠. 무조건 지지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아마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언론의 프로파간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민노총도 등장을 하고 정규조 등장을 하고 많은 것들이 등장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언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데는 혼자 사는 언론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매번 정말 언론들이, 인터넷 언론도 있고 많이 등장하면서 이 언론들이, 그런 언론들이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좀 재밌고 자극적으로 전달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걸 왜 고객 낚시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언론에서는. 고객 낚시에 그냥
정말 집중해야 되는 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미있고 자극적으로. 그런 것이 인제 너무 만연돼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말이죠.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엄청나게 그냥 선동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거짓이 만연돼 있다 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진실이 아닌 탈진실 시대. 전 점잖게 그리 얘기합니다마는 그냥 거짓말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거짓말이 또 그냥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간 거죠. 심지어는 뭐 거짓말을 하느라고 댓글 부대가 어 조작 드루킹이라는 댓글 부대 조작 부대까지 생겨서 지금 재판 길 중입니다마는 생겨서 정치 판도를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이 정말 안타까운 현상인데 이것이 유독 한국에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 하는 심해졌을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런가 하는 게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좌파들은 왜 이렇게 거짓을 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야말로 거짓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상 누각 같은 정치를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정치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좌파들의 그 건설하고자 하는 유토피아 같은 시상 그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1700 년대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의 그 소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제 이상 사회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현실에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이상 사회 유토피아에서 인제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모든 사람은 재산을 같이 나눠 가지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 분배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이 거기에서 인제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떠날 때가 되면 편안하게 떠나도록 해 준다. 뭐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를 썼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생시몽이나 프루동 같은 사람들이 공상적 사회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토마스 무어가 얘기했던 유토피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그런 공상적 사회주의를 좀 더 인제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칼 마크스의 자본론이죠. 칼 마크스 스스로가 자기 자본론을 공산주의라고 하기보다는 과학적 사회주의로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에서 얘기됐던 그 이상향, 현실에서는 없는 이상향. 왜냐하면 재산을 똑같이 재산을 다 공유하면서 필요한 만큼 분배하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죠. 재산을 똑같이 다 공유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생산물은 없는데 필요한 만큼 내가 쓸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망상이죠.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인제 그것에 감동을 받은 특히 인제 1700 년대에 그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가 엄청 발전했지만은 그 농촌에 있던 농노들이 대부분 다 도회지로 인제 공장으로 몰려들면서 여러 가지 그 공장 생활이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오죽하면 인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인제 대두가 되면서 점점 그 산업혁명 때 영국을 발전시켰던 그런 1760 년대 시작됐던 산업혁명으로 발전되었던 것들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한 100여 년 지나면서 1800 년대에 들어서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프루동, 생시몽 그다음에 좀 더 지나서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참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영국에서 태생된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존 로크가 1689 년에 1679 년에 발간한 통치론, 시민정부론 이런 걸 발간했죠. 그전에는 왕권 신수설이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보장받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연법 사상을 주장을 하면서
영국의 입헌 군주제 "왕은 존재하지만 다스리지는 않는다." 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생명과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도 왕이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태어나면서 영국에서 이제 명예혁명이 이제 이런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 영국이 그런 자유로운 그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재산권이 보장되니까 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됐죠. 그게 산업혁명의 기초예요. 특히 인제 산업혁명 당시에는 그 특허권이라는 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발명을 하면 내 것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발명들이 일어났죠. 전기기관 혹은 기차 뭐 등등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방적기다 뭐다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어 많은 농민들이 도화지로 몰려들면서 그 빈곤 문제 혹은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점점 인제 그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인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그 사상들이 다 독일 대륙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전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들 프루동 생시몬 같은 그다음에 독일의 칼 막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걸 토대로 해서 1917 년에 러시아에서 먼저 최초로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태동을 하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제 거짓말 완전 공상에 가까웠던 비현실적인 이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했는데 순수하게 생각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이 지금 실현이 안 됐다 보니 이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재산을 공유한다고 하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인제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긴 게 소비에트라는 거예요. 소비에트가 집단 농장이죠. 내 재산을 다 버리고 개인 재산을 다 버리고 그 집단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 집단 농장을 중국식으로 인민공사라고 그랬습니다. 인민공사. 인민공사라고 해서 인제 전부 개인 재산을 다 버리고 쉽게 적게는 한 몇천 명에서 많게는 25,000 명까지 수용이 돼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25,000 명씩 수용돼 있으니까 그 과 정말 누가 누군지 몰라서 등에 번호를 붙여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참혹한 집단 농장이죠. 중국의 인민공사를 본따서 만든 것이 북한에서는 집단 농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인민공사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 재산을 버리고 인제 전부 집단 인민공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돌아갈 집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개인 가옥들을 다 파괴까지 하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가정도 다 파괴되는 거죠, 가정도. 자 그렇게 해서 인제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가장 중국에서 인민공사가 가장 활성화됐던 때가 1958 년부터 62년 사이예요. 중국인민공화국이 수 사 1949 년에 수립됐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1958 년부터 62년 사이에 인민공사를 인제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인제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하면 엄청난 그 생산물이 생산돼 가지고 다들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고 잘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 보니까 정작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똑같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똑같이 내 재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했어요. 그 전국에 한 뭐 엄청나게 많은 2만 개가 넘는 인민공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공사가 각 공사가 보고하는 생산량은 식량의 생산량은 얼마였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훨씬 적은 양이 생산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배급을 못 주게 되니까 4년 동안의 집단 농장의 그 기간 활성화 기간 동안에 약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통계로는 한 2,500만 명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럽의 학자들 연구로는 한 3,5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수천만 명이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인제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너무 반하는, 재산을 공유하면은 다 행복하게 살 거로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런데도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 잘못을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상적으로 가야 할 길인데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58 년에 인제 그 집단 농장에 대실패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모택동도 드디어 그걸 깨닫고 '왜 실패했나?' 연구를 한 거예요. 한 4 년간 연구한 끝에 이게 또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한 끝에 이것이 실패한 이유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일을 안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직도 내 재산을 개인 재산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유산계급이라고 그래요, 유산계급. 아직도 유산계급이 있다. 두 번째로는 아직도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르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학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유식계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산계급과 유식계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4 년간의 그 인민공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정부에 있는 유식계급과 유산계급을 다 색출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깨닫도록 농촌에 가서 일을 하게 해야겠다. 그것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에요. 1966 년부터 1968 년까지 있었던 10 년간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입니다. 전국 수백만 명이 농촌으로 가는 걸 하방이라고 그래요. 하방시켜 가지고 유산계급과 유식계급을 잡아내 가지고 하방을 시켜서 그야말로 10년 동안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그 당시에 하방이 됐다고 토굴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토굴에서 일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 중 하나, 제가 독일의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중국인 저도 인제 독일에 그때 개건 연구원으로 가 있었죠. 방문 연구원이죠. 근데 중국의 방문 연구원이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하나 와 있었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젊은 나이였으니까, 왜냐하면 독일에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가 제가 38살 때였으니까 아마 그 사람은 거의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30 초반에 중국에서 온 그 방문 연구원이 중국의 무슨 연구소의 소장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아마 중국의 무슨 계획 무슨 연구소장. 나중에 한국 와서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장이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인제 한번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이상하다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첫째 제가 두 가지는 놀랐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한국은 어떻게 해서 국유 기업들을 어떻게 민영화시켰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인제 그 당시에 제가 88 년도에 독일에 있었으니까 그 많은 인제 중국도 계획 개방을 해서 그동안의 비효율적인 국유기업들을 좀 정리하면서 효율적인 민영화 기업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한번 국유화된 것은 굉장히 거기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뭐 공조직이 공무원들이나 또 공공기관이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그 당시에 그걸 인제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저한테 제가 한국에서 온 경제학자라고 하니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는데 혼자 다 준비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중국에서는 남자도 요리를 이렇게 잘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중국은 남녀가 평등하게 요리를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다 늦게 퇴근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고 했는데 중국에서 인제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경제연구소장이 됐느냐." 고 이제 물어봤더니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방 때 문화 대혁명 때 선택의 길이 있었대요. 하나는 하방을 갈 거냐, 인제 공부를 했잖아요. 하방을 갈 거냐 아니면은 군대를 갈 거냐 두 개를 선택을 하라고 그랬대요. 자기는 군대를 갔다고 그랬어요. 군대를 갔더니 제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자기처럼 공부했던 동료들은 하방 가서 10년간 농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식이 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노동자 농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를 맡을 수가 계획 개방한 이후에 등소평이 들어서 계획 개방한 이후에 연구소를 맡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중국 대부분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구소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방이 됐죠. 하방도 대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역시 배운 사람들이 없어지고. 근데 하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마을에 어느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사람들이 재산이 좀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을의 어린이들이에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이들. 어린이들 보고 색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민의 적이다라고 해서 색출해야 된다고 해서 키운 게 홍위병이에요. 홍위병을 훈련시켜 가지고 동네마다 있는 재력가 그다음에 유식 학자들을 다 색출해서 하방으로 보낸 겁니다. 정말 참혹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제가 읽었던 중국 문화 대혁명에 관한 책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해서 색출된 사람들은 뭐 트랙터 같은 데 높은 데에 막 매달고 거리를 질주하고 사람들을 환호하고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완전히 참혹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농촌으로 하방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하방 가서 잘 될 일이 리가 없죠. 그래서 등소평이 그것이 68년도 76년에 끝났는데 76년이면 어떤 해냐. 모택동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 광기의 문화대혁명이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택동은 그걸 주도했던 강청을 비롯한 모택동의 철을 비롯한 4인방이 처형을 당했죠. 그것이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78년 주권 등장해서 계획 개방하는데 등소평이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택동이 인민공사나 문화대혁명 다 실패했다. 그 모택동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 유명한 07과삼론인가요? 03과칙 아마 07과삼론일 거예요. 그래서 70%는 공산당 정부를 세운 공이 있고 30% 정도 실패를 했는데 그 07 생각해서 30%는 덮어두자 해서 지금도 중국의 북경에 가면은 그 중국 그 자금성 문에 큰 그 광장 옆에 북경에 모택동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죠.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렇게 이제 이것이 말이죠. 전부 좌파들이 생각했던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이상향. 머릿속에 있는 이상향을 실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꿈과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꿈에 그리던 이상향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하이에크란 학자는 치명적 자만이다 얘기합니다. 치명적 자만.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본성에 맞지 않는 그런 걸 갖다가 꿈을 그리면서 했기 때문에 대실패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실패는 마침내 그 구소련과 동굴아파가 1979년과 80년에 1989년과 79 동굴아파 독일의 동굴아파와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1989년과 91년이군요. 붕괴되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뭐 역사적으로 다 실패한 걸로 드러났죠. 어쩔 수가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막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체제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의 논쟁이 끝났다 해 가지고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역사의 종언. 이 역사의 논쟁은 끝났다. 인간에게 있어.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의 양극 체제에서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로 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제 이 좌파 논쟁은 주로 지식인들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식인들의 치명적 자만, 오판 이런 것들이 됐다는 것이죠. 예에 대해서 인제 영국에서 그 보수당 당수였던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이 1900 마이클 하워드가 1900 어 84 년인가에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광고의 주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인제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겼던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한 것인데 결국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 근데 자본주의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에 맞는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전보다 잘 살 수 있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전보다 잘 살 수 있다.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더욱더 공부하면은 내 자손들도 잘 살 수 더 지금보다는 나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런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한 것이 보수 그리고 그 본성을 지켜나가는 것. 보수라는 게 뭐냐? 인간의 그런 본성을 본성의 길과 만드는 여러 제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는 상속세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상속세 있어도 아주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소득세 내고 법인세 내고 내 재산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자손들이 또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갖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다 부정하고 다 재산은 공유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 쓴다고 했더니 다 망한 거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이클 하워드의 그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광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한 몇 번을 읽어 봤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제 구소련과 동굴압화가 인제 붕괴되면서 중국과 베트남, 아시아에 있는 공산국가들도 인제 계획 개방을 합니다. 중국도 계획 개방을 해서 지금처럼 성장을 해 왔고 베트남도 1975 년에 망한 다음에 그 10 년간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 보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 10년 동안 베트남도 거의 수만 명을 집단 농장에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특히 인제 베트남 남쪽 월남에 있던 사람들이 집단 농장에 안 가기 위해서 적게는 2-3 년 많게는 10 년까지 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거기 안 가려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보트를 타고 탈출해 가지고 운이 좋은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의 구조선에 구조대에서 망명을 했지만은 운이 나쁜 사람들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죠. 참 공교롭게도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제 기숙사에 전부 영국 학생이었는데 저는 인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 학생이 없는 데를 갔거든요. 딱 한 사람 동양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봤더니 프랑스 국적의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75 년에 베트남이 아마 4월 30 일인가에 망했을 거예요. 4월 29일 날 밤에 망하기 직전 전날에 사이공을 탈출해서 배를 타고 배 망망대해에서 떠돌다가 프랑스 배 구조대에서 프랑스로 와서 망 프랑스 국적으로 공부했던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베트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관해서. 그 부모들도 지금 제가 참 젊은 사람들 기억 너무 오래돼서 인제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아버지가 의사였다고 그래요. 의사라서 생활이 사회공에서 부유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마지막까지 부모들이 정말 갑론을박하다가 마지막 날 직접 사회공이 멸망하기 직전에 배를 탔다고 합니다. 야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절절히 정말 가슴이 와닿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인제 꼭 중요한 것은 왜 거짓말을 하나 좋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좋게 생각했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이상이 현실과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자, 아주 좋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얘기한 치명적 자만, 지식에 대한 치명적 자만이 인류의 그 절반을 도탄에 빠뜨린 거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반성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나. 잘못하고도 반성이 없습니다. 정책을 잘못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뭐 조국은 아주 아주 뻔뻔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조국 소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보니까 뭐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조국 라인들이 지금 민정수석의 인사 방침을 거부하고 조국 라인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아직도 그런 것이 건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반성은커녕 재기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데요. 왜 이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 좌파들은 첫째로는 그런 이상을 실현하는데 지금 잘못된 것은 그건 일시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극복을 해야 나중에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 사회를,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좋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며칠 전에 제가 북콘서트에서 같이 보았던 건데, 하이에크의 그 노예 얘기를 보면은 좌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나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건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지난 3년 동안 집값을 엄청 올린 김혜민 장관의 부동산 정책 같은 거 공부를 하지 않고 규제만 계속해서 그렇죠. 그 뒤에 등장한 빈창흠 장관은 역시 계속 공공주택을 얘기합니다. 공공임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주거복지라는 좌파들의 패러다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않는 정책만 얘기합니다. 잘못을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큰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계속 국가 빚은 늘어나는데도 합리화할 수 있는 이 방안만 계속 말도 안 되는 궤변만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도 중앙은행에 돈을 공급해 주면 된다. 심지어는 국가 빚을 많이 질수록 국민은 더 부유해진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파퓰리즘적인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숭고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보다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처음 집권하자마자 들고 나온 소득주도 성장 대실패를 했죠. 2020년에 통계 결과만 보더라도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더 나빠지고, 심지어는 하위 한 40%까지는 거의 정부에서 받는 소득, 공적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배급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엊그제 대통령은 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이 최대의 성과라는 게 도대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우리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성과라는 게 제가 이거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이에크 얘기를 읽으면, 하이에크 노예 얘기를 읽어보니까 이 좌파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산층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그래요. 중산층이 다 붕괴되어서 배급에 의존해야만이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는 것이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글쎄 어떤 기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특히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통계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성이란 걸 모릅니다. 정말 그래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가고 또 다른 길을 또 모색해 보는데, 우리 이번에 부동산 정책처럼 또 뭐 다른 걸 또 똑같은 다른 좀 변형된 걸 또 주장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4,400명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며칠 전 설문조사를 보면은 거의 기업에서 40% 정도가 수학과 과학을 몰라서 일을 하기 힘들다 정도의 실토를 하고 있는 속에서도 수학, 과학은 한국에서는 계속 수월성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을 하고 안 하고 평준화 교육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계속 우리나라 청년들은 정말 워킹 할리데이나 갑니다. 인도나 중국 청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하나의 제품을 우수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IT 제품을 개발해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 큰 회사에 매각이 돼서 엄청나게 억만장자에 오를 때 우리는 거의 경쟁을 못 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나 중국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구글의 지금 CEO도 인도 사람이에요. 순드라 파차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그중에서 구글의 CEO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심지어는 오늘 아침 제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대만에 있는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세계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넘버 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대만 출신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제품을 계속 대만에다 계속 수주를 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인물들이 전무합니다. 왜? 평생 공부를 평균화 교육을 받아 수학도 과학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서울공대에서 미적분도 모르고 공대에 입학한 사람들 때문에 미적분을 따로 강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행렬 벽타도 안 하고 이과를 간다고 합니다. 행렬 벽타 이게 전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수학 프로그램의 기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이겨내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 CEO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초일류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입사를 할 때 첨단 기술파트에 발령을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첨단 기술파트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수지 법령 기술파트에 발령을 냈다가 법령은 몇 년 지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 파트를 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첨단 기술파트는 지금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쓴다. 아니면 외국인을 직접 쓰기도 한다.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블록체인 회사를 몇 군데 가보니까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에요, 그냥 바로.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교육부 장관은 계속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없애려고 제가 계속 그러고 우리 교육감들이 이번에 법원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자립형 사립학교를 부정한 게 아니고 절차가 문제가 있다. 소급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외국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 다 없애려고 하고 말이죠.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잘못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의 주사파들이 더욱더 최악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을 왜 하나. 본인들의 이상향이 맞는 것인데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 그래서 거짓이 아니고 안 되고 있을 뿐이다. 그다음에 왜 반성을 안 하나.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가야 할 길인데 자기들이 약간 잘못이 있어도 그걸 반성할 필요는 없다.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강남좌파들은 온갖 이익은 다 취하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지 혹은 주택 문제 다 취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얘기하니까 이것이 공정이 아니고 불공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분노하게 하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 권력을 잡고 있는 주사파들은 386이라고 그러잖아요. 386 옛날에 다 우리가 알지만 80년대 학생운동하던 주사파들이죠. 종북 주사파들이죠. 본인들 다 얘기하니까. 심지어는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도 전대회 의장을 지내고 전대회에서 다 활동했던 간부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얘기 안 하면 오히려 제대로 정의가 안 된 거죠. 근데 그 주사파라는 게 뭡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파들입니다. 정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여러 차례 방송도 얘기했고 저한테 글도 많이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그냥 북한에서 내려온 지금도 지령을 받아본다는 거예요. 그 지령을 정리해 놓은 게 소위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게 그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북한의 주사파 정도가 아니고 아까 중국에서 있었던 그 1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문화 대혁명을 정말 믿고 따르면서 그 중국의 문화 대혁명의 기간에 있었던 하방 운동을 본따 가지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위장 취업하는 공활,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 농활이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집권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의 상당수가 공활, 농활을 가서 심지어 공장에서 위장 재배해서 3 년씩이나 일을 하면서 민노총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장관급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냥 이상향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한번 어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누가 봐도 그리고 과거에 문화대혁명이 있었던 중국을 유토피아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저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고요. 지금 그리고 더 문제는 그분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제 너무 지금 더구나 우리는 북한에서 핵을 계속해 봐라. 핵 위협이 엄존하는 속에서 있기 때문에 더 문제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색깔론을 들고 나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색깔론이냐. 아니 어느 시대가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주사파들이 권력을 잡고 정책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중, 친북 정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도 인제 그러다 보면 자꾸 미국하고는 멀어집니다. 미국, 일본하고 멀어지고. 일본하고 좀 더 잘 지내자 그러면은 좀 관계를 개선하자 그러면 토착 왜곡을 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는 계속 거리가 멀어지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사자 코 중국에 대항하는 사자 쿼드란 회담에 외무장관 회담에 한국은 참여도 안 했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데 처음에 쿼드 플러스 그래서 한국이 참여한 줄 알았는데 참여도 안 하고 있고요. 좀 이따 쿼드 정상회담을 한다는데도 지금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미일 중심으로 한 해양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그룹에서 점점 중국으로 친중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일 문제가 종북 친중이 우리의 해양국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국가로 발전해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미국인 철수하려고 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고집을 부려 가지고 그제도 포로까지 석방하면서 고집을 부려서 얻어낸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그동안에 중국에 예속되어서 살던 우리 역사,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양 국가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다시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해양 국가로서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예속을 받아왔고 우리가 사대를 해왔던 지금도 우리를 업수 여기고 있고 대통령이 방문했는데도 두 끼만 공식 어 식사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우리 대통령 내외분이 북경에서 정말 혼밥을 해야 됐던 그런 업수여김을 심지어는 그 당시에 시진핑 북경에 또 있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이건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상이 방문하면 당연히 그 나라 정상이 수도에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업수임을 당하고도 다시 우리가 그런 중국의 그룹 쪽으로 대륙의 그룹 쪽으로 편입이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정. 우리가 지금 구한말 해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식민지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 아까도 미국 영국의 마이클 하워드 얘기했지만 우리의 꿈은 뭐냐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제 '왜 좌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나.' 좋게 얘기해서 이제 이상향을 실현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건데 안 되니까 거짓말이 된 거죠. 같이 재산을 공유하면은 공공 부분이 더 커지면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짓말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왜 반성이 없나.' 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제가 좋게 서양 학교 그 서양은 사실은 그래서 영국 같으면 보수당과 노동당, 독일 같으면 기민당과 사민당, 사회주의와 어 자유주의 정당, 보수당이 서로 교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위협 세력이 존재하고 또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좋은 의미에서 거짓말, 좋은 의미에서 반성하지 않는 것 정도를 넘어서 주체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 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숭앙했던 그런 주사파들이 오늘날 우리 정권을 쥐고 정책을 주무르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어떤 시상을 물려주게 될는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경제학자 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냥 주말을 위해서 자유롭게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